안녕하세요. 인연이라는 것에 놀라움과 기이함을 느끼며 숙연해진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인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시간, 어떤 곳에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 중에는 나랑 너무 잘 맞다, 좋은 사람이다, 오래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절 인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나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은 악연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나 이어가게 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놀랍고 기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10살 때까지는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녔고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저와 언니, 우리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랑 언니는 나이 차이가 5살이 났거든요. 대부분 2~3살 차이였던 주변 친구들과 달리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다는 게 많이 든든했습니다. 언니가 유치원에 갈 무렵 제가 태어난 건데 동생을 낳아달라며 엄마 아빠를 졸랐던 언니였기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는 저를 무척 예뻐했다고 합니다. 선이야, 언니랑 놀이터 갈까? 응, 언니랑 놀이터 갈래. 엄마, 나 선이 데리고 놀이터 가도 돼요? 선주야, 선이 잘 볼 수 있겠어? 선이가 요즘 엄청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선이야, 가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자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저는 언니 학교는 언제 끝나나, 집에 언제 오나, 목 빠지게 언니만 기다리는 언니 바라기였어요. 어린 동생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을 텐데 언니는 어디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챙겨주었습니다. 언니, 나 그네 탈래. 그네. 기다려봐. 언니가 앉혀줄게. 자, 여기 줄 꽉 잡고 앉아 있어야 해. 알겠지? 언니는 저를 그네에 태우고 등 뒤에서 조심스레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는 봄, 산들산들 부는 바람을 맞으며 그네를 탔던 게 어린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선주, 선이, 안녕? 우리 영미도 같이 놀자. 안녕하세요. 언니, 나도 그네 태워줘. 그네. 그래, 영미도 여기 옆에 앉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언니는 동생 잘 돌보는 착한 아이로 유명했죠. 아줌마 여기 앉아 있을게.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조심히 놀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동안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2시간가량 놀다가 집에 갈 때면 언니는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컷 뛰어놀고 나면 배가 어찌나 고프던지 집에 가면 엄마가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참 정겨운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선주 엄마, 오늘도 선주가 선이를 잘 보고 우리 영미랑도 같이 놀아줬네. 그랬어요? 영미도 우리 선주를 너무 좋아해서. 아우, 말도 마. 집에 가면 어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조르든지. 선주가 자기 언니였으면 좋겠대. 선주 언니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니까. 어머나, 그 정도예요? 영미 어떻게 하나? 영미 동생은 생길 수 있어도 영미한테 언니가 생길 수는 없는데. 왜요? 그러면 아줌마, 선주 언니,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딱 하루만 내 언니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딨어. 선주 언니는 선이 언니인데.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어떻게 네 언니가 되냐?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참외랑 빵 먹어라. 아유, 오죽 부러우면 저럴까. 선주 선이 보면
나도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나.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더 타는 것 같고, 또 외동으로 자라면 버릇없고 자기만 한다고 그래서 아주 걱정이야. 에이, 유치원만 가도 친구들 있고 거기서 다 협동하는 거 배울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겠지? 우리 영미 6살이니까 올해 만약 둘째 가지면 내년에 나오는 거잖아. 그만큼 차이나도 괜찮겠지? 정말이세요? 영미 아빠랑은 상의하셨고요? 아우 정말 말도 마.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살지. 어쩌다가 오늘은 좀 역사를 만들어 볼까나 눈치를 주면 후다닥 도망가 버린다니까. 내가 뭐 자기를 잡아먹기를 내 모를래? 이제는 밤중에 내가 씻는 소리만 들려도 무섭대. 선주 엄마네는 안 그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주 시들시들한 남편 덕분에 나만 아주 밝히는 여자가 된 것 같다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영미 동생 만들자고 우리 영미 외롭다고 그러면 영미는 괜찮은데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며 영미 핑계대지 말라고 딱 자르는 거 있지?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냐? 저희도 비슷하죠 뭐. 그건 그냥 부부 문제고 영미 동생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진짜거든. 우리 영미가 선주같이 잘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아니 또 생각해보면 그래. 언젠가 우리 다 늙어서 떠날 건데 그러고 나면 의지할 건 형제자매뿐 아니겠어? 뭐 그때가 되면 애들도 다 시집가서 지가족이 있겠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자매가 있어야 든든한 법이잖아. 선주 보면은 세상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단 말이 꼭 들어맞는다니까. 어쩜 저래 밝고 똑똑하고 마음이 착할까? 선주네가 잘 키웠네. 잘 키웠어. 다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죠. 선주가 의젓해 보여도 아직 애예요, 애. 부부 사이 좋기로 또 자매간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우리 집.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9살일 때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너무도 젊은 나이였는데 병원에서 결과를 받은 뒤 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암, 그것도 세포라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군요. 엄마는 암 제거를 위해 유방을 절제를 했어요. 어렸던 저는 그게 정확히 뭔지 몰랐죠. 그냥 외형적으로 달라진 엄마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없었고 밋밋해진 모습. 이따금씩 거울을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던 엄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빠는 엄마가 투병을 시작한 뒤 마음을 굳게 다 잡으셨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엄마 간병도 하고 생활이 달라졌지만 늘 엄마 곁을 지키며 용기를 주셨어요. 당신 여전히 예뻐. 기운내야지.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손주 손이 같이 키우고 자라는 모습 봐야지. 당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참 잘한다. 머리카락도 없고 내가 봐도 꼭 외계인 같고 낯설기만 한데. 머리카락이야 나중에도 자라는데 뭘. 기르면 되지. 사랑하는 당신, 우리 선주 선이 내 전부인데 나 꼭 이겨낼 거야. 이 몹쓸 병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선주 선이 예쁜 아가씨 되는 거 꼭 볼 거야. 그럼 당연하지.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야 해. 가족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응원,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암세포가 자라고 처음에 꼭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는데 몸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계속되자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엄마는 떠나기 전 우리 자매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선이야,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예쁜 우리 딸들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선주야, 선이야, 아빠 말씀 잘 듣고 서로서로 아끼고 챙겨주고 잘 살아야 해. 꼭 잘 살아야 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가지 마, 엄마. 그때 언니가 중학교 3학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집에 돌아왔는데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화초를 가꾸기 좋아하고 늘 집안을 환하게 했던 엄마의 빈자리가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제 마음도 그랬지만 언니한테도 특히 아빠한테도 엄마의 부재는 너무나 큰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다니며 계속 일을 하셨지만 말수가 많이 적어지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언니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하고 청소며 빨래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언니는 어린 저를 무척 안쓰럽게 여겼죠. 그도 그럴 게 한창 엄마 품이 좋은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아빠는 우리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늦은 밤이면 몰래 엄마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우리가 들을까 소리 죽여 울었지만 언니도 저도 처량하고 서글픈 그 뒷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언니가 저에게는 엄마 같았어요.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고 밥을 챙겨주며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니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를 재우고 난 뒤에도 늘 새벽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수능을 잘 봐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선주야,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를 가니 정말 아빠는 선주 네가 자랑스럽다. 언니, 축하해. 다 아빠랑 선이 덕분이에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언니가 딱 제 나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어렸던 저를 돌보며 집안 살림을 돕고 또 공부도 하고 그 나이에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초연함으로 부지런히 책임감 있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20살 명문대생이 된 언니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대학교 공부도 엄청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만 모인 곳인데, 거기서 잘하는 건 진짜 어렵겠다. 선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니가 언제든 도와줄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난 언니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벌써부터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든데 지금 놓아버리면 안 돼. 몰라, 나도. 언니만 머리가 좋은가 봐.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응? 공부를 무슨 엉덩이로 해. 그러니까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책 보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그게 비결이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언니도 그랬었고. 언니같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아빠가 나한테 실망하지 않겠지? 아빠, 언니 엄청 자랑스러워하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의 멘토이자 엄마 같은 언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내 언니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엄마가 일찍 떠났지만 아빠와 언니 덕분에 저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 예민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저는 뭐든 언니한테 털어놓고 제 마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대학생이 되고 나니 언니는 바빠진 것 같았어요. 학교도 다녔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곧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빠가 학비는 부담해 주셨지만 생활비까지 아빠한테 타서 쓰기 죄송스럽다며 입학하자마자 일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평일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꼬맹이일 때보다는 마음이 더 편했던 거겠죠. 그 무렵 저는 언니가 예뻐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만 입고 다녀서 잘 몰랐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 언니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나신 뒤에도 동생을 잘 살피고 좋은 대학까지 간 언니는 그야말로 동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될 무렵 부쩍 언니의 얼굴에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리고 처음에는 그냥 언니가 너무 바빠서 피곤하고 힘든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언니한테 애착이 강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2달이 더 지났는데 행동뿐 아니라 언니의 겉모습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살이 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달라진 모습에 좀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 언니 말이야. 네 언니가 왜? 그냥 요새 너무 집에서 말이 없잖아. 네 언니가 워낙 바쁘니까 그렇겠지. 학교 다니랴 일하랴. 또 명문대생인데 학교 공부가 얼마나 어렵겠어? 선이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언니 좀 많이 도와줘. 집에서까지 힘들지 않게.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뭔가 있단 말이야. 뭔데 그래? 둘러 말하지 말고. 아빠는 진짜 너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아니 그건 됐고 언니 오면 언니랑 이야기 좀 해봐.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요새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살도 찐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하자 아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천천히 지난 몇 달을 돌아보는 것 같았죠. 그날 아빠와 저는 둘이 저녁을 먹은 뒤 언니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있다가 늦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거의 밤 11시가 되어서야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늦었는데 아직 안 주무세요? 저 피곤해서 씻고 일찍 잘게요. 선주야, 잠깐 여기 앉아봐라. 네? 왜요? 선이 너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선이도 같이 이야기하게. 여기 앉아봐. 아빠가 진지하게 말을 하자 언니는 잠시 당황을 했지만 이내 체념을 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쉰 뒤에 앉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갑자기... 왜요? 선이도 느끼고 있어. 나도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렇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알지, 응? 아무리 내가 이런다고 바빠도 네 아빠잖아. 내가 도울 일이 있는 거냐?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라 아빠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 언니가 하는 말을 들은 뒤 저와 아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 그게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언니의 변화는 그냥 쓸데없는 기분 탓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속이 안 좋다고 헛구역질을 했던 거, 살이 찐 거 그게 전부 임신 때문이라는 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음처럼 굳어있다가 이내 냉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너 이제 20살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냐? 어떤 놈이야? 왜 그걸 이제야 말하니? 같은 학교 학생이야?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며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나 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입학 후에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배였대요. 너무 잘 챙겨주고 언니에게 한눈에 반해 언니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언니는 임신 사실을 그 남자에게 알렸대요. 그 남자는 고민을 하더니 책임을 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언니는 아빠와 저한테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남자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엊그제 알게 됐어요. 아예 학교를 그만뒀더라고요. 뭐? 물어물어 알아보니 멀리 외국으로 떠났대요. 외국에서 대학을 다시 다닐 거라고요. 어떤 집이야? 당장 그 집 애를 찾아가서...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엄청 부잣집이에요. 아빠, 그 사람 그렇게 잠적하고 제가 집까지 찾아갔었다고요. 그 집 엄마라는 사람이 돈 봉투 지어주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 사람은 만나볼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언니, 괜찮아? 이건 어디...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일이구나. 병원은 그래서 해결을 한 거냐? 아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데 저 못하겠어요. 뭐? 못하다니. 뭘 못한다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애 아빠라는 그 인간은 너무 못된 사람인데 뱃속에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도 생명인데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없던 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아기이기도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손을 들어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빠는 우는 언니를 붙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따라와. 응급실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 놔요. 이거 놓으세요. 내 결정이야. 내가 책임진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똑똑하고 착한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부터는 거의 전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아빠가 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언니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저는 혹여나 누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말리고 몇 번 반복이 되자 언니는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미안해 선이야. 그런데 더 이상 집이 나와 아기한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아빠가 반대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아기 낳을 거야. 언니,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알려줘야지. 언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리에 아빠는 소주를 사와 밤새 술을 마셨어요. 학교에는 휴학 신청서를 이미 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밖에서 혼자 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요.
일주일 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죠. 아무 말 없이 우는 소리만 들렸지만 언니인 게 분명했습니다. 간곡하게 집으로 오라고 괜찮다고 언니를 설득했어요. 언니는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아빠와는 서로 거의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지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언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아기, 그러니까 제 조카는 여자아이였어요. 언니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걸 감당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아파트에 쭉 살아와서 오래 알던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다들 모범생이고 명문대생인 언니가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쉬쉬하면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죠. 아빠의 극구 반대에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언니는 아기를 낳았고 그때부터 집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집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적응이 안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아기 젖먹이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기 배 많이 고팠나 봐. 그러게. 애기 이름 뭘로 지을 거야? 뱃속에 있을 때 나무야 나무야 하고 부르는 거 들었는데 그건 진짜 이름이 아니잖아. 나무라고 불렀지. 뿌리를 깊게 단단히 내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말라고. 우리 나무 이름은 선아야. 선아로 할 거야. 선아야, 이모다 이모? 선이 이모야. 선아야, 안녕? 반가워. 손가락을 살며시 건네니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쥐었는데 그 느낌이 참 신기했어요. 언니는 아기 이름을 선아라고 하고 호적에 올렸죠.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정말 아빠는 그날 이후 언니와 대화를 한 적도 없었고 아기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회사 다니며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본 뒤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함께 아기를 돌보는 사이 몇 년이 흘렀고 저는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저와 언니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전이 20살 되었고 대학 갔으니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 집 그대로 둘 테니 너희들끼리 살아라. 아빠, 어디로 가시려고요?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고 싶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 생각을 하며 버텨왔던 걸까요? 기다렸다는 듯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따로 살겠다고 했고 짐을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조카가 5살이었는데 떠나기 전 딱 한 번 조카를 지그시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래된 그 아파트에서 언니와 저, 조카 셋이서 살았습니다. 언니는 조카가 3살 때부터 조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복학을 했거든요. 언니가 없을 때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집에 와 언니가 올 때까지 조카를 돌봤고요. 그러나 언니는 곧 다시 휴학을 해야 했죠.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조카를 돌보는 것에도 언니가 학교를 다니며 조카를 돌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집은 그대로 남겨주었지만 이제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려며 고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언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찾은 일은 바로 과외였어요. 명문대생이었고 가르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잘 맞는 일이었죠. 처음에 그냥 몇 명을 가르쳤는데 성적이 오르자 소문이 났는지 고액과외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5살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집에 과외를 할 때 조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정말 선아를 데리고 와도 된대? 지금 맡은 학생 어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셔. 중학생 남자애인데 일찍 과외를 시키셨거든. 과외 요일이랑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길래 어렵다고 거절을 했더니 과외비를 올려주겠다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잖아. 저녁까지 선아를 어린이집에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저녁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였는데. 내가 알바만 아니면 선아 봐주면 좋을 텐데. 아니야. 너도 대학이랑 알바 같이 하며 바쁠 텐데. 너한테 어떻게 저녁 내내 선아를 맡기니? 하여튼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냐며 말을 해보라기에 진짜 그냥 솔직히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들 공부 가르쳐주는 동안에 선아를 봐줄 수 있다고. 진짜 나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언니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마음에 들면 그렇게까지? 부담도 된다. 중학생 아이인데 대학교까지 쭉 맡아달라고 하셨거든. 열심히 가르칠 거지만 애가 잘 따라와야 할 텐데. 그 학생 어머니는 언니 수업 방식 그리고 언니가 몹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입주과외 아닌가 해서 물어보니 안 그래도 입주과외 제안도 받았는데 선아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하게 협의를 한 게 선아를 데리고 과외를 가는 거였죠. 공부하는 동안 선아를 그 집 어머니가 봐주기로 하셨고요. 언니가 가르치는 남학생은 다행스럽게 언니를 잘 따르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학생은 몇 년 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5년 동안을 그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언니는 딸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서로 의지하며 빠듯하게 살았는데 조카가 10살이 되고 저도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게 되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된 조카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고 언니는 계속 다른 학생들 과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13살이 되었을 때 젊은 저희 엄마를 데려갔던 병, 그 몹쓸 암이 언니의 몸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암 발병에 유전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희 언니가 똑같은 암에 걸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의학도 발전했고 치료도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신체가 젊은 만큼 암이 퍼지는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13살 된 조카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쭉 함께한 거라 조카이지만 저한테도 거의 딸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한테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카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어릴 때 언니가 저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조카를 잘 키우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였는데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을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렸지만 마음이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그의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언니가 떠난 뒤에는 정말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초등학생인 조카가 있으니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조카 저녁을 챙겨주고 주말도 그렇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어렵게 만남을 이어갔고 그는 얼마 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희 씨, 나 선희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뭐?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인 것은 맞지만 연상인지라 그는 아직 20대였고
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지만 솔직히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저와 형편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집안도 여유 있고 명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갔으니 시간이 더 지나면 저보다 어리고 집안 수준도 비슷한 여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저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던 걸까? 자기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제가 불안해하니 확실히 하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진지하게 사귀기 전에 우리 언니가 투병을 하다가 떠났거든. 알아. 나한테 아주 나중에 말해줬잖아. 그때 알았으면 장례식에도 갔을 거고 자기 곁을 지켰을 텐데. 그때 나는 우리가 좋은 감정이 있었고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며칠 연락이 안 되더니 헤어지자고 했었지. 그때 상황이 그랬었어. 언니가 떠났고 내 마음도 너무 힘든데 그 시기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 그렇지만 나를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았지.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좋았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에 나한테 마음을 열어서 그동안 잘 만나왔잖아.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또 내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 싫거든. 결혼하자, 우리. 내가 많이 바쁘다고 하고 그럴 때도 이해를 해줬지. 나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까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사실 언니한테 딸이 하나 있어. 나한테 조카야. 언니가 아주 젊었을 때 낳은 조카고 언니가 없는 지금 내가 조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어. 조카지만 나한테도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조카? 몇 살인데? 이제 중학생이야. 나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언니가 거의 엄마처럼 어린 애를 돌봐줬어. 그리고 조카한테는 나밖에 없어. 언니가 나를 책임지고 키운 것처럼 나도 조카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신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하고 듬직하다고 늘 생각했어. 그런데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자기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상황, 우리 여건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내 욕심에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그만하자. 모질게 마음을 먹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지만 그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상황이나 여건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남자친구만의 생각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말하자 제가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기를 믿어주시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 그냥 천천히 생각하라고 그러셔. 너무 이르다고. 준비가 덜 됐다고. 내가 말했잖아. 자기 집에서 허락할 리가 없다고. 나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해.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나나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기한테 시간 낭비라니까.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도 나라도 말릴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자기를 그렇게 낮게 평가해?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이 좋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못 믿고 낮춰서 보는 거야? 아니면 나를 못 믿는 거야?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마음도 변할 거라고, 반드시 결혼을 할 거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사람은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들떠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조카를 먼저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조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었고요. 주말에 한 식당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카에게 먼저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가 결혼할 사람이야. 이모랑 결혼하면 선아한테는 이모부가 되는 거야.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말없이 보던 조카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모, 근데 이모부 될 사람 내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다? 뭐? 진짜야. 기다려봐. 방으로 뛰어가 조카가 건넨 핸드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납골당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꿈에도 몰랐어. 그 사람이 언니에게 잘해준 그 집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조카가 보여준 핸드폰 영상. 그걸 보고 언니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안에는 제 남자친구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일 때의 모습인데 지금 얼굴과 별다를 것 없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영상에는 남자친구뿐 아니라 남자친구 집의 모습, 언니의 모습,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맞아요. 우리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5년 동안 과외를 맡아 하며 좋은 대학에 보낸 그 남학생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막 대학에 입학했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4살 차이라는 게 성인이 되고 보니 그리 크지 않은 나이인데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 제 남자친구가 16살이었던 거예요. 언니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잘 가르친다면서 당시 5살이던 조카를 손수 돌봐주며 잘 가르쳐만 달라고 했던 마음씨 좋은 학생의 어머니. 그분이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에 언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잘 지내라고 하며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돌고 돌아 제가 사회에 나와 대학 졸업을 앞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죠. 납골당에서 언니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예전 가지고 5년 넘게 가르쳤던 학생 기억나? 언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랑 평생 함께하고 싶대. 나한테 결혼하지. 언니, 당시에 꼬맹이였던 우리 선아가 그 남자를 이미 알고 있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선아가 내 남자친구를 훨씬 오래 본 거야. 그 사람이 학창 시절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거야? 말도 안 돼. 우리는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언니 떠나고 나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정말 언니가 보내준 사람인 것만 같아. 주말이 되어 조카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조카가 제 남자친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조카를 바라보던 남자친구 역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저 선아예요. 박선주 선생님 딸 선아요. 박선주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내 공부를 도와주셨던... 그럼 네가 5살 때부터 우리 집에 왔던 그 꼬맹이 선아?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엄청 많이 컸죠. 중학생이에요. 그래, 선아야. 진짜 많이 컸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때 네가 10살이었나? 그럼 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책임지고 키운다고 했던 조카가 선아구나. 선아였구나. 맞아. 정말 우리 이렇게 약속 잡고 선아한테 자기 사진 보여주는데 선아가 자기를 안다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핸드폰 안에 앨땐 자기 모습, 자기 어머님, 공부 가르치는 언니 모습이 다 담겨있더라고. 맞아. 선주 선생님이 수업 올 때 어린 선아를 데리고 왔었지. 나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가 선주 간식 챙겨주시고 돌봐주셨어. 정말 그 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럼 선주 선생님이 떠나신 거네? 기묘한 인연에 남자친구 또한 말을 잇지 못했죠.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번을 조카와 함께 남자친구를 더 만났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선아와 함께 오라고 하더군요. 조카 옷을 단정하게 입히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집 앞에서부터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신 어머님. 저희 조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선아야, 아줌마야, 잘 지냈어? 우리 선아 많이 컸구나. 아줌마, 아휴, 이야기는 들었다. 선주 선생님, 너무 젊은 나이인데 너무 일찍 떠났다고. 어서 와요. 영훈이 엄마예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저희 언니를 정말 아끼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책임지고 기르며 또 좋은 대학교 학생으로 가르치는 일을 너무 잘한다며 아껴주셨거든요. 보통의 과외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죠. 어머님은 막내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어렸던 저희 조카가 언니를 따라올 때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인연,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 이어졌고 1년 뒤에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남편이 되었답니다. 조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결혼하며 처분을 했고 우리가 모은 돈 시댁에서 도움을 주셔서 신혼집을 얻었거든요. 그 신혼집에서 저는 남편 조카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아가 중학생이잖니. 아주 아기 때를 생각하면 많이 컸다 자랐다 생각을 하지만 또 어른들의 돌봄과 관심이 중요한 나이대다. 적어도 선아가 성인이 되고 할 때까지는 곁에 어른이 있어야지. 나랑 영훈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선아를 본 사람이잖니. 나는 너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신혼집에서 몇 년간을 조카인 선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 사이 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기 육아. 우리 조카 육아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죠. 조카가 집에 함께 있었기에 출산 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모, 좀 자. 내가 아기 볼게. 얼른 쉬어. 새벽에도 계속 애기 울어서 잠을 거의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선아야, 이모 잠깐만 눈 붙여도 될까? 내가 본다니까. 얼른 쉬어. 육아를 함께하고
또 남편이 선아의 공부를 틈틈이 봐주는 사이 시간이 흘렀고 우리 선아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후 계속 같이 살아도 되었지만 선아가 기숙사에 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아기 때부터 함께 살던 조카인데 어느새 20살이 되어 따로 산다고 하니 마음이 진짜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선아가 20살이 되기까지 그동안 선아에게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어머니께서 더 잘 챙겨주셨습니다. 20살이 되어 선아 대학 입학식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부모님까지 참석을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남편 선아와 함께 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의 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언니가 애정을 갖고 가르쳤던 학생이 제 남편이 되어 온 것.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선아가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언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 결혼까지 하게 된 거 다 언니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남편,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알게 된 거였고 언니가 잘 가르치고 좋은 사람이었던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사실상 언니의 딸인 선아, 제 조카가 저한테는 큰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 선아가 예쁘게 자라는 걸 봤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어릴 때 나한테 언니가 있어 제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언니가 남긴 딸, 예쁜 우리 조카인 선아한테 제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아, 너 대학생 됐다고 신나게 놀기만 하느라 바쁜 거 아니지? 이모부, 아니에요. 이모부가 용돈 줄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고. 대신 선아, 너 남자친구 생기면 꼭 이모나 이모부한테 말해야 한다. 아, 정말. 그런 거 없다니까. 아,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생기겠지. 선아 이렇게 예쁜데. 괜찮은 놈인지 이모부가 꼭 봐야겠으니까. 알겠지? 용돈 감사합니다, 이모부.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 바쁜데 시험 끝나면 집에 올게요. 애기도 보러 오고. 그래, 선아야. 시험 잘 보고. 시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이모부 최고. 평생 아빠라는 존재 없이 살았던 우리 조카. 하지만 구김없이 밝게 자라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별명이 공주님이었대요. 어딜 가도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늘 공주님 드레스만 입고 다녔다는데 한 번은 친구가 제 드레스를 갖고 싶다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드레스를 줬어요. 사실 제 방에는 그런 드레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우리 집이 꽤 잘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이 풍족했던 탓인지 저는 물질에 대한 소욕이 크지 않은 편이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집은 점차 더 커져서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는 전원주택에 살았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첼로도 연주해봤는데 전부 제 적성은 아니었죠.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근데 볼 때마다 꼭 그렇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1살 차인데 그냥 오빠라고 해. 에이, 그래도 저만 그렇게 부르는 건 좀. 그래도 너만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1년 선배였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더니 점점 대놓고 호감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꿈에 그리던 CC라는 걸 해보게 됐어요. 캠퍼스 커플이라니. 처음엔 재미로 시작한 연애였는데 의외로 죽이 잘 맞아서 교제 기간도 길어졌어요. 그가 먼저 대학을 졸업한 뒤엔 그 허전함이 너무 커서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랑은 헤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청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반지? 반지도 네가 준비한 거야? 그럼 프로포즈인데 반지도 없이 해?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그냥 말은 네가 먼저 하더라도 반지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월급 받는 내가 사야지. 사실 저는 졸업할 즈음에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아빠 회사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제가 꽤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그동안 모은 용돈이 꽤 되거든. 그래도 이건 너무 미안하지. 어릴 때 친구를 잃은 이후로는 우리 집이 얼마만큼 산다는 티를 전혀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던 건데 결혼이라는 결정을 앞두고는 더는 숨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준비한 반지를 미안해하며 받으면서도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당장은 좀 어려워. 아직 너도 취준생이고 나도 사회초년생이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몇 년 뒤에 결혼하자. 돈을 모아서? 사실 그때 이미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서 아빠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앞으로 옮겨주신 거였죠. 당시에는 세를 주고 있었지만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당황하자 남자친구는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서.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너랑 결혼할 순 없어. 너만 고생할 테니까. 그게 오빠, 혹시 말이야, 집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 저의 질문에 남자친구는 꽤 당황했고 제가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하자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너 재테크했어? 무슨 돈으로? 종잣돈이 있었어? 아, 재테크도 배우긴 했지. 그래서 저축한 돈도 좀 있긴 해. 물론 종잣돈은 아빠가. 우리 아빠가 어릴 때부터 재테크를 좀 가르쳐줬거든. 그래? 그래도 네 나이에 아파트가 있다니.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남자친구가 비로소 답을 찾은 눈치더라고요. 너희 집 부자야? 부자까진 아니고 아빠 사업이 잘 돼서 덕분에 나도 편하게 산 거지. 남편은 아빠 회사 이름을 듣더니 할 말을 잃었고 불현듯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이미 다 말했어. 몇 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청혼할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어? 오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오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순간 남자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결혼했어요. 시댁에서도 집안 경제 상황 차이가 큰 것을 우려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집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결혼 자금도 대부분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당시 시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셨고 시댁은 그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까지 장가가는 걸 보여드려서 내가 다 기뻐. 너희 집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가당키나 했겠니? 어머니, 그럼 저를 더 칭찬해 주세요. 제가 자신 없어하는 우리 남편 꼬드겨서 밀어붙였어요? 아유, 예쁜 거.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다, 복덩이야.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린 셈이 됐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도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와 시어머니를 보는 형님의 시선은 좀 날카롭긴 했죠. 동서는 참 좋겠다. 집이 잘 살아서 한 방에 점수를 땄네?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네요. 부모님 덕이죠, 뭐. 그래서 난 부모님 덕도 없다는 소리야? 에? 아니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형님과 마주칠 때마다 소소한 신경전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경 쓴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병시중에 지쳐있는 시어머니였죠. 저는 종종 시어머니를 모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드라이브도 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더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과의 정을 쌓아나가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건재하던 회사였다 보니 잠깐 지나가는 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친정 부모님은 전 자산을 다 압류당했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셨죠. 제 신혼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저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극구 거절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시댁에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남편과 말을 했는데 제가 꽤 오래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네 친정일 때문인 거지?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남편이 말했어요? 아, 뉴스에 나오더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친정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빠는 계속 조사받고 계신 것 같고 엄마는 일단 고향집에 가 계세요. 우리 집에라도 모시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싫다고 하셔서요. 예,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시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부르셨고 제 앞으로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이거 네 시아버지 보험금 받은 거야. 돈이 꽤 돼. 친정 부모님께 드려. 네?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니? 닭가사돈도 조사받고 한다는 거 보니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 급한 불 끄는 데라도 사용하시라고 해.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안 받으실 거예요. 제 도움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걸요. 내가 드렸다고 해.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드리는 거라고. 그런다고 받으실까요? 그리고 그냥 주시면 안 되죠. 빌려주시는 거로 해야죠. 부모님이 받으실 것 같진 않지만 혹여라도 도움 받겠다고 하시면 차용증이라도 쓸게요. 차용증은 무슨, 내가 둘째 아들 결혼시키면서 쓴 돈이 한 푼도 없더라. 원래는 남자가 집도 해가야 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돈도 못 내놓겠니? 더더구나 이 돈은 네 시아버지가 마지막 선물로 남겨준 돈이기도 하고 좋은 데 쓰는 거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 전 그래서 더 못 받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부모님 힘든 건 생각 안 해? 어머니, 제가 아파트 팔아서 갚을게요. 그랬다가는 나한테 아주 혼날 줄 알아. 너희 부모님도 네가 그럴까봐 돈 거절하신 거잖아. 내가 종잣돈이 좀 있어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자. 급한 불 끄시고 정 불편하시면
나중에 갚으시라고 해. 처음엔 친정 부모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돈을 들고 가시자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부님께 면목이 없네요. 걱정만 끼쳐드리고. 그런 엄마의 손을 시어머니께서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야말로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 해드린 것도 없고 남편이 아파서 걱정만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며느리도 제 자식입니다. 며느리가 부모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태고 싶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이 일은 아주버니와 형님께는 알리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 들렀을 때 두 분이 이미 낌새를 차리고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 재수씨 부모님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엄마 통장 잔고 조회해보니까 돈 없던데요? 네가 왜 내 통장 잔고를 조회해?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그대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수씨 부모님 망해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온 거죠? 결국 시어머니의 종잣돈이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버니와 형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따님이 시집온 줄 알았더니 거지 며느리를 보셨네요. 뭐? 너 어떻게 동서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솔직히 동서 예뻐하셨던 이유가 친정에 돈이 많아서였잖아요. 그래서 서방님 장가 보낼 때 돈 한 푼 안 드셨고요. 내가 고마운 건 사돈댁의 배려였어. 네 시아버지 병시 중에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 신경 쓰지 말라고 결혼식도 알아서 척척 준비해 주시고 결국 네 시아버지 둘째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잖아. 나는 그게 감사했던 거야. 그게 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요. 뉴스 보니까 동서네 집 쫄딱 망했던데. 이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어머님 인생의 마지막 종잣돈까지 다 주시고 못 돌려받으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드린 돈도 아니지만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시어머니는 저와 우리 집을 대놓고 무시하는 형님과 아주버니를 매섭게 혼내셨어요. 그 후로는 두 분이 어머니 앞에서 저를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집안의 대수사도 저에게는 상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나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일로 형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형님이 황당하다는 투로 그러시더라고요. 동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신경 써? 그냥 우리가 오라고 하면 와. 그리고 내라는 돈 내면 돼. 동서 형편 봐서 조금만 받을게. 별 수 있나? 큰 집엔 우리가 더 내야지.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반반 내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결국 저는 하루 전에서야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장소를 알게 됐어요. 남편은 먼저 출발했고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친정엄마와 들어오자 형님과 아주버니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가난한 친정엄마가 그동안 신세 지은 거 갚는다면서 참석해서 선물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니께서 그 봉투를 낚아채더니 비웃으며 그랬어요. 사돈께서는 우리 엄마한테 신세 갚으려면 5억은 들고 와야 할걸요? 그렇게 아주버니가 우리 엄마를 비웃는 순간 형님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깨악 소리치며 기절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응? 아주버니가
여러 번 형님을 흔들자 형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여보, 봉투 안 좀 봐. 그제 아주버니도 봉투 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5억? 이거 진짜 5억이에요? 아주버니의 말에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유, 사부인. 무슨 돈이 있다고 이 큰 돈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못 받습니다. 제가 갚으라고 드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용증도 안 받았고요. 엄마, 차용증도 안 썼다고요? 아, 그러면 어떡해요? 넌 조용히 있어. 그 봉투 이리 내고.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찍소리도 못하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차용증을 썼든 안 썼든 저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 돈을 안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딸 입장도 있는데. 사부인, 제가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받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남편 병상에 있을 때 유일하게 제 기분 전환시켜준다고 찾아와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도 사준 게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이런 따님을 며느리로 주셨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둘째 며느리 얼굴에 그늘진 게 마음 아파서 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갚으려고요. 부도 나고 이제 막 1년 지났는데 아직 돈 갚으실 때는 아니죠. 다시 재기하시고 그 후에 남으면 그때 주세요. 지금은 필요한데 쓰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아주버니 형님네외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줄 때 받아야 해요. 지금 안 받으면 평생 못 받으실걸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 들어요. 5억이 장난도 아니고 받아서 엄마 노후자금으로 써야죠. 내 노후자금? 니들? 전에 나한테 이 돈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그건 우리가 집 옮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좀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니들은 겨우 집 옮기려고 이 돈 달라고 해놓고 사업망에서 길바닥에 앉게 생긴 사람들한테 이 돈 주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경우가 다르죠.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그래, 난 내 자식한테 준 거야. 우리 둘째 며느리. 큰애 네가 내 자식이면 둘째도 내 자식이지. 더 필요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내 종잣돈을 준 거야. 그게 뭐가 어쨌다고 너희들 이러는 거니? 어머님, 돈을 어머님 마음대로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죠. 니들 결국 이사 못했잖아. 내가 이번에 이 돈 돌려받으면 빌려달라고 해서 이사할 생각인 건 아니고? 어머니, 막말로 저희가 그 돈 빌려서 이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도 빌려주시면서 왜 우린 안 돼요? 이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진짜 돌려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돌려줄 거야. 사돈 댁 아직 안정도 안 됐을 텐데 벌써 돌려받을 수는 없어. 동서는 뭐 하고 있어? 동서는 어머니가 이 돈 돌려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입 꾹 다물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저희 엄마 이 돈 주고 가실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줘? 동서,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어머님이 돈 안 돌려받길 은근히 바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돈을 어머님이 안 돌려받는다고 제가 뭐 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동서 친정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고 하면 동서한테 줄 수도 있잖아. 전 이미 엄마 아빠한테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건 다 옛말이겠지. 이제 와서 여유 있는 척 하지 마. 친정 쫄딱 망해서 이젠 쥐뿔도 없잖아. 첫째,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듣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나무라셨어요.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이래요? 어머님이 그 돈을 동선의 부모님한테 빌려준 것도 속상한데
돈도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네 돈 뜯긴 줄 알겠다. 아니 뭐 어머니 돈이면 우리 남편 돈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참 특이한 생각을 하는구나. 내 돈이 내 돈이지 왜 네 남편 돈이야? 솔직히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들 몫이잖아요. 어이구, 그래? 그럼 넌 결국 내가 얼른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겠구나. 그 돈이 네 남편 돈 돼서 결국 네 돈 되게. 어머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세요? 너 하는 게 딱 그래 보여서 하는 소리야. 아무튼 너랑 네 남편이 네 일에서 빠져. 이건 나랑 둘째 내랑 얘기할 문제야. 진짜 기가 차서.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동서 어머니는 남의 집 칠순잔치까지 찾아와서 분위기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돈을 갚을 거면 계좌로 보내도 그만이잖아. 하다 분위기를 그 모양으로 만든 것도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그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이 말이죠. 엄마, 오늘은 그만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도 돈 봉투를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부인,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유, 사부인, 이거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왜 그냥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좋은 날이라 좋은 소식 전하러 온 건데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가 되고 나니 마음이 씁쓸하네요. 안 되겠네요.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따로 식사하시죠. 둘째야, 너도 들어와.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님은 저를 보며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방에서 무슨 작당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 칠순잔치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아주버니와 형님네의 말을 못 들은 척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자식이 어디 제 마음대로만 크나요? 사실 저희 집 상황이 아주 좋아졌어요. 어머나, 아유 정말이에요? 저한테 이 돈 주시려고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바깥일을 오래 하던 사람이잖아요. 위기도 잘 극복했고 문 닫았던 사업장도 다시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동안 우리 남편을 신뢰했던 거래처들이 다시 거래를 트겠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럼 전에는 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믿었던 임원이 배신하는 바람에 회사가 위청했어요. 부도까지 갔지만 지금은 다시 회생했고요. 아유 세상에,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깜짝 선물 드리자고 해서 내가 이 모녀들 때문에 피가 마를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니에요. 저도 너무 좋아서 하는 농담입니다. 어쩐지 둘째가 다시 회사에 다니는 눈치길래 다른 회사에 취업했나 했더니 어머, 그것도 눈치채고 계셨어요? 그럼.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하길래 친정 부모님들 도와드리려고 몰래 일을 하나 했지. 그래서 모른 척 했어. 그러셨구나. 아빠 회사가 다시 문을 열면서 일이 바빠졌거든요. 제가 돕는 게 가장 빠른 게 같아서 돕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엄마가 그 돈부터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좋은 날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다 기쁘다. 앞으로는 더 기쁜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다가 쫄딱 망해보니 이제야 인생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아픈 뒤로
진짜 인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애들 키우는 게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평생 내 그늘이었던 남편이 아프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씩은 큰 위기가 오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한 번씩 그렇게 얇았나 봐요. 두 분 어머니들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엄두가 안 나요. 그냥 평생 엄마랑 어머니 그늘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넌 평생 엄마 아빠 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만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 아유, 사부인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철이 좀 없어요. 아유, 철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앤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우리 은인인 사부인 잘 챙길게요. 저를 더 챙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망해보니까 진짜 내 인연과 가짜 인연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중에 우리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는 고향집에 가 있고 남편은 조사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사부인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많은 걸 배웠죠. 진짜 내 식구들만 내 곁에 남는구나. 내 사람들만이 내 옆에 평생 있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평생 내 식구들은 확실히 챙기겠다고요. 저도 사부인 식구가 된 거네요. 그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셨잖아요. 그게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 둘째가 누구 닮아 이렇게 속이 깊나 했더니 사부인을 똑 닮았네요. 에휴, 저나 딸이나 얼마나 철이 없는데요. 그냥 살면서 배워진 거죠. 똑같은 위기를 겪어도 같은 걸 배우진 않아요. 하긴 그렇네요. 그럼요. 저도 우리 남편 아프고 보니까 남편 곁에 있는 건 저뿐인 줄 알았어요. 큰애 부부는 늘 바쁘다고 애들 키운다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행여나 병시 중이라고 할까봐 지레 겁먹고 연락도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병실 지키면서 있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얘를 데리고 온 거죠. 처음엔 남편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근데 사돈댁에서 결혼식 절차고 비용이고 저 신경 하나 안 쓰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싶었는데 얘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병실에도 자주 오고 저 심심할까봐 말동무도 해주고 나중에는 간병인을 붙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시어머니가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종일 병실만 지킨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간병인을 고용해드리라고 했죠. 혹시 그 비용도 사부인이 해주신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했더니 남편이 흔쾌히 그렇게 해드리라고 해서요. 세상에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딸한테 네가 해주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사부인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엄마 말씀 드려야지. 나는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래. 네가 해줬다고 해도 고마웠는데 그걸 사돈부부가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셨어요. 저는 사부인이 더 놀라워요. 그것까진 모르셨는데도 저희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럼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지. 사돈께 그 귀한 도움을 받고 어떻게 그래요? 그냥 해주신 건데 뒤늦게 공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땐
집안 상황 때문에 그런 건 기억도 안 났어요. 아, 세상에. 사돈부부 덕분에 간병인을 쓰고 나니까 어찌나 편하든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인까지 쓸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제가 직접 병간호를 했는데 간병인이 상주하고 나니까 둘째 며느리가 자주 와서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바람 좀 쐬고 오자고 그러는데 사실 처음엔 간병인 쓰는 것도 어쩐지 남편에게 미안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신 들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둘째 며느리하고 나가서 밥도 먹고 바람도 쐬고 잠은 집에 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당신도 나 따라서 갈 거 아니면 이제라도 건강 챙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얼굴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행여나 제가 아픈데 남편이 24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붙어 있어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는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따라서 다니다 보니 얘가 전생에 내 딸이었나 싶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하는 소리지만 사부인 앞에 살 소리는 아닌데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철딱선이 없는 딸인데 사부인한테는 아주 잘하나 봐요. 엄마, 나도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도 했었거든. 농담이야. 우리 딸 착한 거 알지?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네 집에서 얹혀 사니? 정확히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집이지. 나 성인 되면서 선물해준 거잖아. 엄마 아빠가 해줘놓고 왜 못 살아? 그거 팔아서 달라고 해도 줄 판이었는데? 아빠가 너한테 그런 부탁했다가는 엄마한테 이혼할 각오하라고 했었어. 뭐?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나도 어찌나 섭섭하던지. 사업 망한 주제에 먼저 이혼 소리 하길래 홧김에 그냥 해버릴까도 했다니까. 지금 뭘 가를 처지는 되나 싶고. 근데 또 나도 너한테 그런 부탁은 못하겠더라고. 왜? 자존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미 너한테 준 거고 그건 우리 것도 아니었고 내 생각에도 너한테 정말 미안한 부탁을 해야 하는 건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너한테 이게 무슨 민폐인가 싶더라고. 우리 사부인이랑 며느리는 모녀지간인데도 너는 너, 나는 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겠지만 그건 그냥 해준 거지 돌려받아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랑 딸 낳은 뒤로 그런 대화를 자주 했었고요. 좀 정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저도 그런 주의거든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통장잔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들어놓은 건지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거예요. 제 앞으로 드러나서 돈이 몇 억 나오고 나니까 제 아빠 병실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첫째 내외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대요. 애들 커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니까 차라리 그보다 좀 더 싼 이자로 저한테 주면서 나중에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잘랐거든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그게 아마 큰애네가 아픈 아빠 좀 종종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군 큰애네가 아무리 자식이어도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랐어요. 너희가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산다. 그래서 저 난리가 난 거군요. 그 돈을 우리한테는 너무 쉽게 빌려주셔서 전 오히려 묻고 싶었어요. 걔들이 섭섭해할 처지는 되는 건지. 그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유산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눈독을 들이냐고요?
알아서 잘 모아서 대출을 받든 뭐라든 자기들 힘으로 집을 옮겨야죠. 사실 걔들 사는 그 집도 남편이 결혼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아프지 않아서 우리 집 형편이 좋았거든요. 지들은 그런 선물도 받았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 지원도 못 받고 결혼한 둘째네한테 그러면 안 되죠. 둘째네한테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셔서 더 그랬겠죠.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하긴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쟤들 저러는 거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저야 그게 되지만 우리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우리 딸이요? 아유, 제가 그 돈 사돈께 드렸다고 첫째가 둘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한 번 혼내긴 했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오늘 제 칠순잔치 장소 정한 것만 봐도 너한테는 상의도 안 했지?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티 안 냈는데. 아유, 수준을 보면 알지. 딱 봐도 저렴한 데 골라서 빌린 것 좀 봐라. 너랑 상의했으면 네가 이런 데를 하자고 했겠어?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쓰고 싶었는데 아빠 회사 일 돕는 것도 바빠서 그래서 더 못 온 거예요. 꼭 형님 탓이라기보단. 그 와중에도 감싸주는 거야? 네 형님이 널 얼마나 따돌렸는지 내가 모를까봐?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당연히 알지. 너도 속상할까봐 모른 척 했어. 앞으로는 코를 납작하게 해줘. 제가 뭐라고 형님 코를 납작하게 해요. 쟤들이 널 무시한 이유가 뭔데? 친정 망했다고 돈으로 무시한 거잖아. 쟤들은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뉘쳐야 해. 에휴, 제가 뭐라고 형님 코를 납작하게 누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앞을 형님이 딱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얘기했어? 아, 두 분이 회포 풀고 계세요. 동서, 진짜 별로인 거 알지? 제가요? 그래. 어머님 칠순이고 우리가 준비한 자리인데 어머님을 동서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비매너야? 그건 아까 밖에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셔서. 내가 그랬다는 거야? 여기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데요. 동서, 친정에서 어머니 빚 갚았다고 다시 의기양양해진 것 같은데 저 위축된 적 없었는데요. 뭐? 말도 안 돼. 내가 이 난리를 쳐도 늘 아무 소리 없었잖아. 그게 위축된 거로 보이셨어요? 그냥 대꾸를 안 한 거예요. 네가 뭔데 대꾸를 안 해? 제가 몰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원래 대꾸를 안 하는 편이어서요. 순간 형님이 말문이 턱 막힌 표정이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형님께 이런 소리 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워낙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셨잖아요. 막말로 제 친정이 망한 게 제가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저도 다른 데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라 엄마가 못 갚으면 저라도 갚으면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축된 적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돈 갚아도 이제 와서 이러는 거잖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진 건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죠. 뭐? 어머님은 그 돈을 빌려주시기 전이나 후나 절 예뻐해 주셨고 저도 전이랑 똑같이 어머니랑 지냈고요. 가족한테 도움받은 게 죄송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기도 하고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돈을 빌렸잖아. 돈 빌린 게 꼭 죄는 아니죠. 일단 우리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지만 형편이 정말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더더구나 어머니는 그냥 주시는 개념으로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신 거였고요. 동서, 이제 보니 완전 뻔뻔하네? 솔직히 말해. 원래는 안 갚을 생각이었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못 갚으시면 저라도 갚으려고 했다고. 우리 남편도 보태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형님, 그렇게 치면 형님은 어머니한테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은 어머님이 빌려주겠다고도 안 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돈도 아니었는데. 왜 안 필요해? 우리 애들이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빌리려고 한 거잖아.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형님이 돈 빌린 게 죄라고 하시길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말한 거예요. 우리 쪽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은 거지만 형님 댁은 꼭 그런 입장도 아니었으니까. 그걸 죄로 친다면 형님이 더 심하신 경우 아니었나 싶어서요. 형님은 또 한동안 할 말을 잃은 듯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저 그럼 화장실 좀. 더 하실 말씀이 없어 보여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더니 화장실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돈 반반씩 내.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도사 안 되겠다? 아, 여기 대관료. 아까 남편이 다 냈어요. 뭐? 형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했던 약간의 돈이 대관료 전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결제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도 형님은 계속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아까 동서가 말했듯이 둘이 망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외에는 다 신경 썼으니까 대관료는 내라고 한 거야. 우리가 신경 쓴 게 대관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대화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 형님은 강아지 마냥 제 꽁무니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좋은 날 이렇게 축하하러 와줘서 모두 고맙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볼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 시어머니는 쿨한 덕담을 하셨고 아주버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는 시어머니께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너무해? 아니, 앞으로도 앞가림을 알아서 잘하라니. 엄마는 다시 종잣돈 챙겼다 이거죠? 큰아들, 그러면 장가 가서 자식까지 있는 녀석이 엄마 등쳐먹을 생각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자꾸 나 부끄럽게 할래? 사부인까지 와 계신데? 부끄러운 건 사돈어른이죠. 엄마 등쳐먹은 것도 사돈어른이고. 순간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형, 아까부터 말을 왜 그렇게 해? 넌 도움받은 처지니까 내 소름 몰라. 나랑 네 형수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우리가 엄마 오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니들은 둘째내라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이야. 야, 큰아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네가 뭘 그렇게 잘했어?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 지킨 것도 둘째내 부부고. 너희 부부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야 왔잖아. 그러면서 장례 끝나고 너희 손님 앞으로 온 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계산해서 들고 갔잖아. 그건 원래 그렇게들 많이 해요. 글쎄, 너희가 뭘 더한 건 없다 이거야. 너희가 건강하게 자기 밥벌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뭘 더한 것처럼 말하니까 나도 좀 섭섭하다. 막말로 네 아버지 병시중 할 때 내 옆에 지켜준 건 우리 둘째 며느리야. 그제 아주버니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구나. 특히 사부인 앞에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부인의 칠순을 축하할 수 있어서 그냥 좋아요. 그럼 다들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으니 나는 사부인이랑 가서 2차를 좀 해야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요. 니들은 빠져. 엄마들끼리의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나가셨어요. 두 분이 나가시고 나자 아주버니와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사람이네. 돈 돌려받고 나니까 기분 좋아서 저러시잖아. 저러다 또 망해서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저러신데? 형수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서방님, 제가 괜히 그래요? 서방님 와이프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알랑방귀 끼면서 어머니 주머니 털어가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마음대로 오해하세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예뻐하지도 않으셨겠죠. 기가 차서 진짜. 그럼 나는 매번 주머니 털어가서 예쁨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형이랑 형수님은 어머니한테 은근히 용돈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형편 좋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문에 치료비 많이 나갈 때도 애들 학원비 부족하다고 한 푼 두 푼 가져가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그런 소리도 하세요? 형이 했어요. 조금 전에. 늘 그러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 푼도 안 해주려고 해서 섭섭하다고. 당신 미쳤어? 보니까 아주버니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가자. 마무리는 돈 한 푼 안 쓴 형님 댁에서 하겠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내라고 한 절반도 안 되는 대관료 말이야. 그게 얼마였는지 알아? 얼만데? 아까 당신이 결제한 그 금액. 뭐? 그럼 결국 오늘 대관료는 우리가 다 낸 거야? 어찌나 저렴한 곳을 선택했던지. 나라면 한 번뿐인 어머니 칠순인데 더 좋은 데서 하자고 했을 것 같아. 그러게. 어쩐지 음식도 좀 아쉽고. 속상해. 따로 파티라도 해드릴까봐. 그러자. 우리 친정 가서 하자고 할까? 얘기를 듣던 형님이 무안해하면서도 끼어들더라고요. 동선에 친정에서 하다니? 쫄딱 망해서 집도 코딱지만 할 것 같은데? 아, 우리 아버지 재기에 성공하셔서 전에 살던 전원주택 다시 사셨어요. 경매로 넘어갔었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요? 우리 부모님이 망했는데 돈만 갚은 줄 아셨어요? 누가 보면 동서가 재기한 줄 알겠다? 아, 저도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자산을 좀 축적했죠. 뭐? 우리 아빠가 워낙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재테크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종잣돈은 항상 아빠가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동선의 친정이 완전히 부활했다는 거야? 어머, 그거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부활. 딱이다. 그렇지, 여보? 그러게.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빠, 완전 빵 터질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손을 잡은 채 연회장을 나왔고 한참을 웃었어요.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기한 거에 큰 감흥은 없었거든. 우리 아빠는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잘할 거 알고 있었고. 어머니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형님네 부부가 말문이 막혀서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쾌감이 있네. 당신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괜찮아. 형님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 수가 좀 얕아. 알겠어. 그럼 내가 형을 맡을게.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우리는 약속대로 시어머니의 칠순 파티를 친정에서 다시 열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운만 띄웠는데 알아서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했더니 고급 출장 뷔페에 정원 장식까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너희 형님 부부는 안 왔어? 초대는 했는데 바쁘다고 하시네? 배가 아파서 그럴 거야. 사부인, 뭘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사부인 팔순 때는 더 거하게 해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제가 오래 살면 애들이 고생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든든하게 계셔주셔야 애들도 편안하게 살죠. 맞아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저녁도 먹고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근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도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누가 알았겠니? 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데? 난 우리 아빠 팬이니까.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의 거대한 스승이셨지. 얼씨구. 너 아빠가 투자라는 종목이 지금 엄청 뛰었다고 이러는 거지? 당연하지. 아빠한테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고군분투 중인 거 안 보여? 우리는 한바탕 웃었어요. 그날 이후 형님네 부부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어머니 칠순잔치 뒤풀이 한다고 오시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애들 핑계를 대시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애들이 학원에서 늦게 와서 말이야. 그러시구나. 엄마가 꽤 근사한 파티를 준비하셨다는데 같이 와서 즐기시면 좋을 텐데요. 애들도 학원하러 빠지고 오면 안 될까요? 아니 뭐 우리가 동선에 잘 사는 거 봐서 뭐 한다고. 아, 형님은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어머니 칠순 파티 한 번 더 해드리려고 초대하는 건데요. 아니, 뭐, 내가 뭐래? 바빠서 못 간다고. 나도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시간 나시거든 오세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나 바쁘니까 끊을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형님은 저랑 꽤 서먹서먹하세요. 제가 좀 다가가려고 해도 본인이 한게 있어서인지 계속 눈치만 보시네요. 아주버니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종종 가족여행을 가는데도 잘 안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가족여행이 시어머니랑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친정부모님 조합이 돼버렸지 뭐예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까지 함께 다니며 부모님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갈 생각입니다.